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하나의 아주 거대한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맨 꼭대기 위층 펜트하우스에서는 막 최첨단 AI 기술로 매달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트리고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있어요. 네, 아주 화려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밑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이번 달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도 아예 끄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데 막상 같은 건물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세상인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뭐 단순히 대기업이 돈을 잘 번다 이런 헤드라인을 넘어서요. 이 기형적인 건물 구조 속에서 도대체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극단적인 K자형 양극화가 여러분의 삶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지 그 배관의 흐름을 싹 다 추적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여러 경제 분석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펜트하우스의 축제와 1층의 비명, 이 두 가지가 별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미션은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극단을 관통하는 돈의 진짜 길목, 그 교차로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 이야기부터 해보죠. 제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자료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숫자가 좀 경이롭긴 했죠. 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2천억 원이고 매출이 133조 원이에요. 이 영업이익 수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55%가 증가한 겁니다. 네, 755%요? 이게 그냥 기업이 장사를 좀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동네 빵집으로 치면 작년에 5천만 원 벌다가 이번 분기에 갑자기 4억 원을 쓸어 담은 셈인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40조 원대 컨센서스를 그냥 가볍게 박살을 냈습니다. 그렇죠. 더 무서운 건 작년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벌었던 43조 6천억 원을 단 3달 만에 초과해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의 근원이 어디서 터진 겁니까? 그 막대한 자금의 진원지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증권가 분석들을 쫙 종합해보면 이 57조 원의 영업이익 중에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대략 30조 원 이상이 터져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30조 원이요? 네. 그리고 그 30조 원을 견인한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다들 아시는 AI 메모리 반도체, 즉 HBM입니다. 아, HBM.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즘 뭐 어딜 가나 이 HBM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뉴스 틀면 나오죠.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그렇게 막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는 건가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앞에 막 줄을 서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애원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의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1차선 흙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1차선 흙길이요? 네. 과거에는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흙길로도 데이터 트럭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칩 하나하나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 공장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거군요. 공장에서는 물건이 초당 수만 개씩 막 쏟아져 나오는데 도로가 여전히 1차선 흙길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꽉 막혀서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뭐 병목 현상 때문에 터져버리겠죠. 정확합니다. AI 칩이 아무리 연산을 빨리빨리 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때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아, 고속도로를 새로 깐 거네요. 맞습니다. 단층짜리 칩을 고층 빌딩처럼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수천 개의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덕분에 AI 공장이 미친 듯이 돌아가도 데이터가 지연 없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HBM 없이는 자기들 AI 칩을 아예 완성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대체 불가능한 필수 부품이 된 겁니다. 그 지난 3월에 엔비디아 GTC 2026 형사에서 젠슨 화ang CEO가 삼성전자 부스에 딱 찾아가서 7세대 HBM4이 실물에 대고 어메이징 HBM4라고 친필 서명을 남긴 사진이 엄청 화제였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게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AI 고속도로를 뚫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파트너라는 무슨 인증 마크를 딱 찍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MD의 차세대 AI 칩인 MI545X에도 삼성의 HBM4가 탑재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AMD까지요? 네, 이건 삼성이 단순한 부품 하청업체를 넘어서서 글로벌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권력을 주게 되었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왜 이렇게 돈을 갈퀴로 막 긁어 모으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가 옛날 경제학에서 배우기로는 이렇게 거대한 산업 하나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 그 온기가 아래로 쫙 퍼져야 하잖아요. 이른바 낙수 효과 말입니다. 아, 네, 낙수 효과죠. 대기업이 수십조를 벌면 하청업체 직원들도 보너스 두둑하게 받고 그 돈으로 동네 식당 가서 고기도 사 먹고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아까 비유한 1층 사람들은 여전히 얼어 죽기 직전이란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실이자 오늘 자료들이 끈질기게 지적하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 K자연 경제에서는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오는 그 낙수 효과가 중간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차단이 됐다고요? 누가 막고 있는 건가요? 온기가 1층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고물가와 고유가입니다. 와, 진짜 그거는 엄청 피부에 닿는 공포거든요. 당장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서울 시내 휘발유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리터당 2,000원을 벌써 돌파를 했고, 경유도 1,981원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전국 평균도 1988원 수준이니까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뭐 매일매일 통장 잔고가 깎여나가는 실시간 재난이거든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대기업은 수십조를 번다는데 당장 내 차에 넣을 기름 한 방울 값이 무서운 이 비현실적인 간극.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는데 이걸 주도한 게 바로 석유류입니다. 석유가 물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네요. 맞습니다. 석유류가 전년 대비 9.9%나 폭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나 끌어올렸죠. 이 근본 원인은 철저하게 외부 요인, 그러니까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있습니다. 아, 중동전쟁. 네, 2월에 배럴당 68달러였던 두바이유가 3월 들어서면서 128달러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해버렸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왜 중동에서 총소리만 나면 여전히 대한민국 주유소 가격표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겁니까? 그 공급망 다변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영역이 바로 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들은 전통적으로 중동 유종, 특히 두바이유를 정제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아, 기계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군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미국산이나 남미산 원유를 대체해서 가져온다고 해도 공장이 똑같은 효율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상 운송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수입 단가 자체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참 펜트하우스는 AI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딱 올라타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1층은 지정학적 위기라는 글로벌 메가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거덜나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아주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절대로 섞일 것 같지 않은 이 두 세계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이요? 그 콘크리트 장벽을 뚫는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즉 재정 정책을 통해서입니다. 아, 제가 아까 비유했던 그 아파트 건물로 치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드디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연장선이네요.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정부가 1층이 완전히 얼어붙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은 다 빼고 팩트만 보자면 4월 10일 통과 예정인 무려 26조 원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죠. 26조 원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명칭조차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 16분 동안 위기라는 단어를 28번,
경제를 18번 언급했습니다. 와, 16분 동안 28번이면 진짜 계속 위기라고 한 거네요. 네, 지금 상황을 아예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무려 3,577만 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3,577만 명이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거의 전체를 구제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거대한 댐을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그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번 딥다이브 자료들에서 찾아낸 가장 핵심적인 발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1층의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체 어디서 에너지를 끌어오느냐? 바로 펜트하우스의 그 초호화 자쿠지에서 끌어올르는 뜨거운 물을 강제로 쫙 끌어내리는 겁니다. 펜트하우스에서요? 설마 세금인가요? 맞습니다. 이 추경 재원의 핵심 출처가 다름 아닌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수는 전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기록적인 호황과 그에 따른 법인세, 그리고 증시 상승으로 거둔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HBM 값으로 결제한 돈에서 떼어온 세금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유가에 집 눌려서 숨이 넘어가는 서민 경제를 AI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간신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와, 이건 진짜 영화 대본 같네요. 네, K자형 양극화라는 게 무슨 단순한 사회적 현상을 넘어서서 아예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구조 그 자체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돈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또 거대하게 이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이 흐름에 무조건 올라타야 합니다. 이 두 극단적인 세계, 즉 AI 빅테크들의 투자와 정부의 막대한 민생 지원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자, 자금이 쏟아지는 세 가지 거대한 길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AI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대장주들이 있는 곳이군요. 네, 엔비디아 혼자서 2027년까지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핵심인 HBM 시장 규모만 2026년에 58억 달러로 폭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파이의 무려 82%를 한국의 삼성과 SK가 꽉 쥐고 있죠. 엄청난 점유율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길목은요? 두 번째 길목은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 경로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추경으로 풀리는 26조 원의 향망을 추적하자는 거군요. 네, 그중에서 10.1조 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직접적으로 꽂힙니다. 피해 지원금이 4.8조, 최고가격제 보조에 5조 등이죠. 현금이 쫙 풀리는 거네요. 중요한 건 이 돈은 은행에 저축되는 게 아니라 바우처나 지역 화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 동네 마트나 식당에서 소진되어야만 하는 돈입니다. 얼어붙은 내수 하단에 물이 확 도는 걸 주시하셔야 하죠. 아, 소비자 쪽에도 훈풍이 불 수 있겠군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좀 흥미로운데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요. 아, 기름값이 막 미쳐 날뛰니까 차라리 이참에 에너지를 다른 걸로 갈아타자. 이쪽으로 정부 돈이 쏠린다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인과관계입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가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된 셈이죠. 이번 추경에만 재생에너지 예산으로 1.1조 원, 그리고 지역 단위의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는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와, 8천억 원이요? 자, 그럼 이 돈이 흐르는 길목 세 가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딱 보면 그냥 이름에 AI나 태양광 한 글자만 들어가도 테마주로 엮여서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엄청나죠. 무작정 거기에 뛰어들 순 없는데 이 연결고리의 강도를 어떻게 구분해서 투자를 접근해야 할까요? 투자 대상도 수혜의 강도에 따라서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으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1, 2, 3층으로요? 네, 가장 튼튼한 기반인 1층은 직접 수혜 그룹입니다. 실체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장부의 숫자가 딱 찍히는 곳들이죠. 아까 말한 삼성, SK 같은 곳이겠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이미 30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열려 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내 물량의 무려 63%를 독점하면서 2026년 HBM 매출만 41.2조 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매출 41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단단한 코어네요. 그야말로 팩트와 숫자로 증명하는 대장주들입니다. 그럼 그 위에 2층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2층은 이 대장주들의 떡고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먹는 간접 수혜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온양 공장을 막 확장하고 새 라인을 깐다면 당장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수많은 반도체 장비나 화학 소재들이 필요하겠죠. 네, 바로 그런 밸류체인 내에서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예산이 물리적으로 딱 투입되어서 태양광 패널을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무 에너지 업체들이 이 2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물을 띠는 기업들이 2층이군요. 그럼 마지막 꼭대기 3층은 ETF 같은 바스켓 투자겠네요. 맞습니다. 지분 도출이나 테마성 그룹으로 묶이는 3층이죠.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같은 ETF들입니다. 이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개별 종목을 고르는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지만 반대로 진짜 잭팟이 터졌을 때 그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기는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시장의 돈은 막 자극적인 뉴스만 보고 이름뿐인 3층 테마주에 올라타서 기도 매매를 할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내러티브가 장부상의 돈으로 꽂히고 있는 1층과 2층의 기계적인 구조를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죠. 펜트하우스의 축제와 1층의 위기, 이 극단적인 양극화 열차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현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선의 시나리오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선은 중동의 긴장이 마치 마법처럼 싹 가라앉아서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안정되고 반도체 이익은 분기당 50조 원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물가가 잡히면서 국가 경제 성장률 2% 중반을 무난히 달성하게 되죠. 진짜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그럼 중간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중간 시나리오는 지금의 고통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고착화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식탁 물가를 위협하죠. 1층 사람들은 계속 힘든 거네요. 그렇죠. 1층 사람들의 지갑이 다치니까 한국은행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가계부채가 터질까 봐 올리지도 못하는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1% 후반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짚어봐야겠죠? 유가가 대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지정학적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신간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동맥인데 여기가 막히는 순간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뚫고 올라갈 겁니다. 와, 150달러요?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 삶에는 어떤 나비 효과가 돌아오나요?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살면서 에너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게 150달러 유가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형 선고요? 네,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뛰고 그게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단숨에 4%를 넘어설 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얼어붙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진짜 끔찍하네요. 다만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건 이런 지옥 같은 시나리오 속에서도 AI 산업은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서 펜트하우스의 반도체 실적만큼은 굳건히 방어될 거란 점입니다. 와, 세상이 멈추고 1층에 막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나도 펜트하우스의 샴페인 파티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네요. 이거 좀 서늘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시계열을 좁혀서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 확인해야 할 단기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리에 세 가지를 꼭 적어두십시오. 첫째, 4월 30일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 30조 원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HBM 비중을 얼마나 상향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네, 4월 30일 삼성전자 컨콜. 두 번째는요? 둘째,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정부가 띄운 이 구조선이 1층에 제때 도착하는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 3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도입되었을 때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방어해내느냐입니다. 꼼꼼히 챙겨봐야 할 지표들이네요. 그런데 투자 측면에서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숨은 리스크 같은 건 없습니까? 유명한 투자자 존 템플턴이 남긴 격언이 있죠.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테러나
행복 속에서 죽는다. 아, 행복 속에서 죽는다. 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모두가 천사를 보내는 낙관과 행복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에도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눈부시게 좋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를 위협할 리스크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플레이션의 시차입니다. 시차요? 지금 당장 고유가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를 또 때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게 밀가루 포장지, 식재료 운송비 등으로 막 굴러가서 최종적으로 식당 메뉴판 가격을 올리기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아, 시간자 공격이네요. 네, CT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고 딱 멈춰만 있어도 하반기 우리 인플레이션 수치를 0.6%포인트 더 밀어 올리게 됩니다. 하반기 밥상 물가가 한 번 더 크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바로 AI 슈퍼사이클의 영속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수백 조를 벌고 있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미친 듯이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쫓아오고 있고 중국은 아예 국가 예산을 무한대로 쏟아부어서 메모리 굴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57조 원의 파티가 3년 뒤에도 똑같이 화려할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독점은 없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이게 경제를 넘어선 가장 큰 변수인데 바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아,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네, 펜트하우스의 사상 최대 돈전치와 1층 서민들의 극심한 고통, 이 극단적인 괴리감은 결국 유권자들의 강력한 분노와 불만으로 응축됩니다. 민심이 안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횡재세 도입, 혹은 법인세 인상 같은 세제 변화 카드를 꺼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투자 리스크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조각들이 오늘 하나의 큰 그림으로 딱 맞춰진 느낌이네요. 저도 그렇게 느끼셨더니 다행입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라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로 57.2조 원이라는 역사적 잭팟을 터뜨리며 날아오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 위기발 고물가에 신음하면서 피해 지원금을 기다리는 3,577만 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이 철저하게 갈라진 K자형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연결고리의 강도를 예리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1층, 2층, 3층을 구분해야겠죠? 맞습니다. 단단한 1층과 2층 수혜 기업을 정확히 찾아내는 동시에 이 고유가가 6개월 뒤 실물 경제를 다시 갉아먹을 시한폭탄이라는 걸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셔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아파트 건물의 배관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딱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 당장 1층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추위와 경제적 위기를 우리는 저 펜트하우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반도체 세금이라는 방파제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만약 모두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저 펜트하우스의 AI 파티가 거센 추격자들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경제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 거대한 방파제마저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 구조적인 불균형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플랜 B가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파헤쳐본 이 극단적인 숫자들의 이면에 여러분의 삶과 투자지도 위에서 깊게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다뤄볼 주제에서 또 다른 숨겨진 시그널들을 찾아내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